미국은 한국을 전 세계 앞에서 본보기로 세우려 했습니다. 13조 원. 72시간 안에 결정하라.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까지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미군은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CIA 전직 국장의 긴급 폭로가 터져나온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들의 숨겨진 전력은 핵무기급이다. 겁쟁이라 조롱받던 한국은 도대체 어떤 힘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진짜 군사력,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나라를 빚쟁이로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쟁이가 알고 보니 제 목숨의 주인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요. 저는 워싱턴의 국방협상보좌관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할 보고서를 만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첫 줄에 한국은 제 몫을 안 내고 미국 뒤에 숨은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적었어요.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보고서를 쓰려고 파고든 자료. 더미가 우리 집 안방에 3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끄집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625에 참전했던 미 해병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년 11월이 되면 식탁 한 구석에 술잔 하나를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 술잔 앞에는 늘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로 쓴 한국 사람의 이름이 한 줄 적힌 낡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한쪽 손으로는 한국을 빚진 나라라고 적고 있는 손자가 다른 쪽 집 안방에서는 할아버지가 35년째 그 한국 이름 앞에 술잔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같은 빚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걸 마흔이 다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날 제가 한국의 빚을 지운다고 적은 그 보고서는 사실은 우리 가문이 한국에 진 빚을 덮으려는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한국 이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그 이름을 가슴에만 묻어두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한국을 압박하던 바로 그 손으로 한 한국군 병사의 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부끄럽고도 늦은 그 고백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카터라고 합니다. 워싱턴 근교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연방 공무원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워싱턴이라는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그 도시는 세계의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명문대학에서 국제정치와 안보를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국방 분야의 협상 실무를 맡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즉 누가 얼마를 내느냐를 따지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한 장이 한 나라를 압박하는 카드가 되고 협상 테이블의 무게를 바꾸는 걸 지켜보는 게 좋았거든요. 저는 한 가지 신념을 품고 다녔어요. 동맹에도 장부가 있다는 것. 우방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안보는 거래이고 더 많이 내는 쪽이 어른이며 적게 내고 보호받는 쪽은 무임승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늘 그 무임승차자 쪽에 분류돼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우산 아래 숨어 제 몫을 내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분류에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오만의 뿌리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제 할아버지부터 말해야겠습니다. 할아버지 토머스 카터는 미 해병이었어요. 625 전쟁 때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그 끔찍한 겨울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오른손을 처음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새끼손가락 2마디가 없었거든요. 동상으로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추위를 견디지 못하셨어요. 여름에도 손이 시리다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곤 하셨죠. 저는 그게 그 겨울의 흔적이라는 걸 한참 자라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겨울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산은 너무 추워서 죽은 사람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고요. 물을 마시려 해도 수통이 얼어 깨물어야 했고 잠들면 그대로 영영 못 깨어날까봐 서로를 때려 깨웠다고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상으로 두 마디가 없는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어요. 그러고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그냥 무서운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 추위 속에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누구 덕분에 돌아왔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매년 11월이 되면 식탁 한 구석에 작은 술잔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같은 종이 한 장을 펼쳐놓으셨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는데 거기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로 쓴 한 줄짜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술잔 앞에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가끔은 무어라 작게 중얼거리셨고 가끔은 그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이름이 누구냐고요. 할아버지는 한참 만에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이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술잔이 늘 가득 채워진 채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아침까지 놓여있던 걸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그 술을 절대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술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을 위한 술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시기가 되면 할아버지를 가만히 두라고만 하셨어요. 11월에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고 가끔은 혼자 눈가를 훔치셨어요. 저는 그게 그저 늙은이의 우울인 줄 알았습니다. 그 11월이 그 머나먼 한국의 어느 겨울과 이어져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딱 한 번 손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잠드신 어느 밤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한국 글자로 된 이름 한 줄과 그 아래 영어로 한 단어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 달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건 그 이름의 첫 부분,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편지인지 누구의 이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종이가 30년 뒤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세상의 장부를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장부에 적히지 않는 빚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저 늙은이의 감상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빚이라니.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그 술잔과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만 어머니가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하셨어요. 저는 그 상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방위비 협상 실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동맹국 분담금을 재조정하는 큰 작업에 투입됐어요. 한국이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맡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면 자료가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우리 군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나라. 저는 한국을 그렇게 분류해두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숫자를 모았어요. 주한미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한국이 분담하는 비율, 다른 동맹국과 비교한 수치들이요. 제 눈에 한국의 분담 비율은 너무 낮아 보였습니다. 주한미군을 그 먼 곳에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정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계산했어요. 같은 자료를 일본과 나란히 놓고 보면 한국의 분담 비율은 더 인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표로 정리하면서 제 보고서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동맹 분담의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는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요. 저는 그 한 줄을 적으면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글솜씨에 만족했어요. 무임승차국. 그 한 단어가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강력한 압박이 될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동료들 앞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회의 때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늘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 몫을 안 내는 나라라고요. 우리가 그 비싼 군대를 그 먼 곳에 두고 지켜주는데 정작 한국은 명품이며 화장품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안보에는 인색하다고요. 동료 하나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본보기로 압박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농담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서에는 그런 식의 비웃음이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거래라는 농담이요. 저는 한술 더 떴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한국의 분담 비율을 큼지막하게 적어놓고 이 숫자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임승차가 아니면 뭐냐고요. 저는 그 숫자 하나로 한 나라 전체를 판결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지나왔는지, 그 작은 비율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험을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한국은 제게 계산이 끝난 나라였어요. 빚진 쪽은 한국이고 받을 쪽은 미국이라고요. 한 번은 동료가 제게 농담처럼 물었어요. 다니엘, 너 한국에 가본 적은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료만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안다고요. 저는 그게 프로의 자세라고 믿었어요. 발로 뛰지 않아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도 숫자만 정확히 읽으면 진실이 보인다고요. 그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한 나라를 숫자로 압축했고 그 압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통째로 빠뜨리고 있었어요. 숫자로는 결코 잡히지 않는 피로 맺은 빚이라는 항목을요. 저는 그 압박 보고서를 거의 즐기듯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그들이 반박할 거리를 미리 봉쇄하는 논리를 짰어요. 저는 제가 이 협상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한 나라를 무릎 꿇릴 거라고요. 그 자신만만함이 며칠 뒤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 저를 베어버릴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때 가장 큰 오만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 숫자만 믿고 단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본 적 없으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진 빚을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집 작은 상자 안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나라에 진 빚이 35년째 누렇게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까맣게 모른 채 무임승차국이라는 한 줄에 제 이름을 적어넣고 있었어요. 그 한 줄이 몇 주 뒤 정반대의 방식으로 제게 돌아오게 됩니다. 압박 보고서를 완성하려면 저는 근거를 더 단단하게 다져야 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이 동맹으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대 논리에 대비해 한국 측이 들고 나올 만한 자료까지 미리 검토하라는 거였습니다. 협상에서 상대가 무슨 카드를 꺼낼지 알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무슨 자료를 들고 나오든 결국 숫자 앞에서는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한미동맹의 역사 자료를 차곡차곡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 더미 속에서 저는 625 전쟁의 기록들을 마주쳤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70년도 더 된 옛날 전쟁 이야기가 지금의 분담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그 기록들을 빠르게 넘겼어요. 그런데 한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950년 겨울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벌어진 한 전투의 기록이었어요. 미 해병 1사단이 압도적인 적의 포위 속에 갇혔던 그 전투요.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미군 부대가 후퇴로를 뚫으려 사투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한 줄이 제 눈을 붙잡았어요. 그 후퇴를 엄호한 게 한국군 병사들이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 해병이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 병사들이 가장 위험한 자리를 맡아 적의 진격을 늦췄다고요. 장비도 변변치 않은 채 그 추위 속에서 미군의 등 뒤를 지켰다고요.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도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옛날 일이니까요. 전쟁이란 게 원래 서로 돕고 죽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흘려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의 지명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깊은 산속, 얼어붙은 저수지가 있던 그곳. 그 지명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대 견딘 그 끔찍한 겨울이 바로 그 산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은 그 추위, 평생 손이 시리다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시던 그 겨울이요. 할아버지는 미 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의 기록은 그 미 해병 1사단의 후퇴를 한국군이 엄호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어릴 적 할아버지가 동상으로 두 마디가 없던 그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평생 여름에도 손이 시리다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시던 할아버지.
그 손이 바로 이 산의 추위가 새겨놓은 흔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 속 그 얼어붙은 산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흑백의 그 산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저 추위 한가운데서 그 겨울을 견뎠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투에 미 해병이 한둘이었겠느냐고요. 할아버지가 그 산에 있었다는 것과 한국군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요.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자료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한 귀퉁이에 그 엄호 작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했다는 한국군 병사 몇 명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발음을 그대로 옮긴 거친 표기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이름들을 훑었어요. 그러다 한 이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의 첫 부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저는 그게 어디서 봤던 글자인지 한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매년 11월 술잔 앞에 펼쳐놓던 그 누렇게 바랜 종이. 거기 적혀있던 한국 이름의 첫 글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화면에서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연일 거라고 저는 곧바로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한국 이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발음으로 시작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산에 한국군이 한둘이었겠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이라고 우기며 자료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에 박힌 그 이름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회의를 하다가도 점심을 먹다가도 그 거친 영어 표기가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할아버지가 술잔 앞에 앉아 눈을 감고 계시던 모습이 겹쳐졌어요. 저는 그날 퇴근길 내내 그 이름과 할아버지의 술잔을 머릿속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서 그 상자를 받아왔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어요. 어머니는 그 상자를 건네시며 평소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어딘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내 할아버지가 이걸 그렇게 아끼셨는데 나도 끝내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못 여쭤봤구나. 사람이 평생 입을 닫는 데는 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거란다.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더는 묻지 않으셨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술잔 하나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어요. 한국 글자로 된 이름 한 줄과 그 아래 영어로 흐릿하게 적힌 한 단어. 그리고 그 영어 표기를 저는 낮에 본 그 전투 기록 속 병사의 이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았어요. 철자 하나하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친 발음 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의 골격은 분명히 같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35년 동안 술잔 앞에 놓고 기렸던 그 한국 이름과 1950년 겨울 그 산에서 미 해병의 후퇴를 엄호한 한국군 병사의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할아버지가 평생 술잔을 올린 그 사람은 단순한 전우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갚지 못한 빚이라고 하셨던 그 사람. 매년 11월 그 이름 앞에 앉아 눈을 감으시던 그 시간. 그건 그냥 옛 전우를 추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무거운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동상으로 잃은 손가락을 평생 시려하던 그 오른손을 떠올렸어요. 그 겨울 할아버지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살렸다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쓴 보고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 적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빚진 나라라고 제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군 병사에게 목숨을 비쳤다면,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보고서의 모든 줄이 거짓이 되는 거였어요. 빚진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으니까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 무렵 협상의 핵심 실무자였어요. 제 보고서는 이미 상부에 올라가 있었고 제 경력은 그 보고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와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뒤집는다면 그건 단순히 보고서 한 장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 모든 판단이 흔들리고 제 신뢰가 무너지고 어쩌면 제 자리까지 위태로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위험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죠. 진실을 파고들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무렵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협상을 제 손으로 성사시키면 저는 부서에서 가장 빠른 길을 걷게 될 거였어요. 그 무임승차국 보고서가 제 경력의 디딤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디딤돌을 제 손으로 부수려니 발밑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차라리 그 이름을 못 본 척하고 싶었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거친 발음 표기에 우연이라고 끝까지 우기면 저는 아무 일 없이 승진하고 협상을 성사시키고 잘나가는 보좌관으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모르는 게 제게는 훨씬 편한 길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비겁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라고, 동명이인일 거라고, 거친 발음 표기가 우연히 비슷한 것뿐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겨야만 제 보고서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자료를 덮었습니다. 모른 척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회의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입에서 무임승차국이라는 말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가 술잔 앞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이라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알아내야만 한다는 걸 인정했어요. 우연이든 아니든 이 이름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제가 단 한 줄도 더 쓸 수 없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제 경력을 위태롭게 할 줄 알면서도 결국 그 한국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실무 담당자에게 조용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협상 상대였지만 저는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했어요. 625 전쟁 참전 기록 중에서 특정 병사 한 명에 관한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 한국 담당자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공개된 참전 기록과 보훈 자료를 정리해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펼쳐놓았어요. 그 병사의 이름은 정태식이었습니다. 1950년 겨울 그 얼어붙은 산속 전투에서 전사한 한국군 병사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19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멈췄어요. 제 아들이 곧 그 나이가 되거든요. 아직 IT를 벗지 못한 그 나이의 청년이 그 끔찍한 추위 속에서 총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료에는 그의 흐릿한 흑백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었어요. 앳된 얼굴에 어딘가 수줍게 웃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담고 있었어요. 미 해병 1사단의 한 부대가 적에게 완전히 포위돼 후퇴로가 막혔을 때였습니다. 그 좁은 길을 적의 화력이 정확히 겨누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화력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 길로는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태식 이병은 동료 몇 명과 함께 그 가장 위험한 자리를 자원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적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끌어 미 해병들이 빠져나갈 길을 열었습니다. 그 어무 덕분에 포위됐던 미군 부대가 후퇴에 성공했고 정태식 이병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19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겨울 장진호의 그 얼어붙은 산에서 한국군이 길을 열어 빠져나온 미 해병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정태식 같은 한국군 병사들이 가장 추운 자리에 남아 적의 화력을 끌어안은 그 몇 분, 그 몇 시간 동안 죽음의 길목을 빠져나온 미군이 수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또 다른 숫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그 후퇴로로 살아나온 미 해병들이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일군 후손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거였어요. 한 청년이 19에 멈춘 삶 위에 수천 명의 미군이 살아남았고 그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미국인이 태어난 겁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우리 가문도 그 수만 명 가운데 한 줄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족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그날 그 어무로 후퇴한 미 해병부대의 정보가 일부 남아 있었어요. 부대 번호와 그날 그 길로 빠져나간 생존 해병들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 할아버지의 병적 기록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할아버지가 625대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어디서 그 겨울을 보냈는지는 가족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두 기록이 같은 부대, 같은 시기, 같은 후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날 그 길로 빠져나간 미 해병 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 두 기록을 몇 번이나 다시 맞춰봤습니다. 혹시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끼워 맞춘 건 아닐까 두려웠거든요.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근거를 따지는 데는 누구보다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장 비판적인 눈으로 두 기록 사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를 찾았습니다. 부대 번호가 다르지는 않은지, 시기가 어긋나지는 않은지, 그 후퇴가 같은 후퇴가 맞는지를요. 저는 그 어긋남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이건 우연이라고 안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두 기록은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같은 겨울, 같은 길, 같은 후퇴를요. 저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게 사실이라는 걸 똑똑히 알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19살의 한국군 병사 정태식이 적의 화력을 자기 몸으로 끌어낸 그 몇 분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그 좁은 길로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 청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천 명의 미군이 살아 돌아가 일군 그 수만 명의 후손 가운데 우리 가문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할아버지가 매년 11월 술잔 앞에 펼쳐놓던 그 종이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 종이는 정태식이라는 한국 이름과 그리고 할아버지가 영어로 적어둔 한 단어가 쓰인 종이였습니다. 저는 다 달아 보이지 않던 그 영어 단어를 이제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건 빚이라는 뜻이었거나 미안하다는 뜻이었거나 아니면 고맙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자기 대신 죽은 그 19살 청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거예요. 손가락을 잃은 그 오른손으로 매년 11월이면 그 이름 앞에 술잔을 올리며 내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이라고 중얼거리셨던 겁니다. 유족이 나중에 제게 전해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정태식 이병이 전사하기 며칠 전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한 통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여기는 너무 춥지만 같이 싸우는 미군들이 더 추워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적었다고 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일 테니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가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19살 청년은 자기를 살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추위에 떠는 남의 나라 군인들을 안쓰러워하다가 그들을 살리려고 가장 위험한 자리로 걸어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린 그 남의 나라 군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린 제게 딱 한 번 들려주신 그 추위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대로 얼어붙던 그 산 수통이 얼어 깨물어야 했던 그 밤, 잠들면 영영 못 깨어날까봐 서로를 때려 깨웠다던 그 겨울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 추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태식이라는 19살 청년도 같은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 추위 속에서 누군가의 어모 덕에 살아나왔고 정태식 이병은 그 어모를 위해 가장 추운 자리에 남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평생 추위를 견디지 못하셨던 이유를 그제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상 후유증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대신 그 추위 속에 남은 한 청년을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의 몸이 기억하는 추위였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올려진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 적은 그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빚진 나라라고 적은 그 종이를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의 누렇게 바랜 술잔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은 한국의 빚을 지운다고 적은 종이었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한국에 진 빚을 35년 동안 새긴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제 평생의 신념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한 사람은 협상보좌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70년 전 전쟁의 사연과 지금의 분담금은 별개라고요. 감정적인 예시하기 하나로 국가 간의 냉정한 거래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요. 이걸 들추는 순간 내 경력이 끝난다고요.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맹은 장부이고 모든 건 숫자로만 계산된다는 그 목소리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토머스 카터의 손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을 무임승차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19살에 죽은 그 청년이 없었다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너는 그 청년의 나라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숫자를 거꾸로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정말 한국 쪽의 빚을 지우는지 다시 처음부터 따져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제가 마주한 숫자들은 제 보고서의 첫 줄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어요. 625 전쟁에서 전사한 한국군은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45만 명에 달했어요. 그 전쟁에서 한국군이 한 명 쓰러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미군 몇 명이 살아나왔습니다. 장진호의 그 겨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군은 장비도 변변치 않은 채 미군의 등 뒤를, 미군의 측면을, 미군의 후퇴로를 자기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13만이라는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건 그냥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13만 명이 살아남았다면 꾸렸을 가정, 낳았을 자식, 그 자식의 자식까지 헤아리면 400만 명에 이르는 삶이 그 전쟁에서 한꺼번에 지워진 거였어요. 정태식 한 사람의 멈춘 삶에 우리 가문 전체가 얹혀 있었듯 그 400만의 멈춘 삶 위에 수많은 미국 가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도 있었어요. 그날 한국군이 살려보낸 미군들, 그 후손들은 지금 미국 땅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한국군 손에 목숨을 건진 참전. 미군의 후손만 헤아려도 수백만 명이라는 자료를 저는 제 손으로 확인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세금을 내고 아이를 가르치고 또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출발점에 자기 나라도 아닌 전쟁에서 죽어간 한국군 병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제가 무임승차라고 부른 그 비율 뒤에 무엇이 깔려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이미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분담금을 피로 먼저 치렀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그 신념이 얼마나 편리한 도피였는지를 그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은 장부라는 말, 그 말은 사실 제가 외면해야 할 것을 외면하기에 가장 깨끗한 핑계였어요. 장부에 적히지 않는 건 없는 셈 치면 저는 아무것도 마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의 빚을 평생 알고도 입을 닫으셨고 저는 빚의 방향조차 거꾸로 적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가벼운 걸까요? 알고도 침묵한 죄가 더 무거운 걸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무너졌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래 입을 닫으셨는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의 목숨값으로 살아남았다는 건 평생을 지고도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무게를 누구에게 떠넘기지도 가볍게 만들지도 못한 채 그저 11월마다 혼자 짊어지는 것밖에 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인 저는 그 무게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빚의 청구서를 엉뚱한 쪽으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첫 줄을 저는 한참 동안 노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적기 시작했어요. 동맹의 장부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고요. 625에서 한국군 13만이 전사하고 45만이 부상당하며 미군의 후퇴로를 피로 막았고 그렇게 살아 돌아온 미군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으며 그 후손 수백만 명이 지금 미국 곳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국은 70년 전에 이미 어떤 분담금보다 무거운 값을 먼저 치렀다고요. 그 목숨값을 도대체 어떤 비율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마지막 줄에 빚진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게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한 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제 자리를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어요. 한 상관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손끝으로 툭 밀어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카터, 우리가 자선단체인 줄 아나? 협상 테이블에 추모사를 들고 들어갈 셈인가? 국익은 회계의 문제지 양심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한 장을 반려하듯
건조하게 한 줄 한 줄을 잘라냈어요. 10년 전이었다면 저도 정확히 그 말투로 누군가에게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감정은 비효율이고 사람을 보는 건 협상가의 결격 사유라고요. 그 상관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협상가가 감정을 가지는 순간 그건 끝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며칠 전 화이트보드에 비유를 적고 이게 무임승차가 아니면 뭐냐고 비웃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상관의 차가움은 정확히 며칠 전의 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한 그 냉정함이 사실은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요. 감정을 가지면 진다는 그 말이 옳다면 저는 차라리 지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고 지는 쪽을요. 저는 그 일로 협상의 핵심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동료들은 잘 나가던 보좌관 하나가 옛날 전쟁 이야기에 흔들려 제 발등을 찍었다고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 수군거림을 다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양심의 무게가 제 경력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채택되지 못하고 묻힐 줄 알았던 그 보고서가 제 손을 떠난 뒤에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밀려난 저는 한동안 자료를 정리하는 한직으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저는 마침 책상에 쌓여있던 한 무더기의 동맹평가 자료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비용과 위험으로 환산해 따지는 여러 연구소의 보고서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랜드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가 동맹의 억지력과 기여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연구를 떠받쳐온, 제가 신입 시절부터 인용해온 바로 그 이름들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는 그 자료를 자청해 파고들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 양심이 아니라 그들이 신봉하는 그 차가운 분석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한국을 깎아내릴 때 썼던 바로 그 회계의 칼을 이번엔 정반대 방향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 틀에 한국이라는 칸을 만들고 70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 줄 한 줄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625에서 한국이 미군의 후퇴로를 피로 막아 살려낸 목숨, 그 목숨이 70년 동안 미국에서 이룬 가정과 납부한 세금. 한국이 자기 땅을 내어줘 미국이 그 먼 바다 건너에 따로 두지 않아도 됐던 군대와 함대의 비용. 한국이 최전선을 떠받치는 덕분에 미국이 다른 곳에 더 쌓지 않아도 됐던 방어의 무게. 그 항목들을 저는 제가 무임승차 비율을 계산할 때 쓰던 것과 똑같은 깐깐함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리고 군비와 동맹 기여의 규모를 앵커할 데이터가 필요했을 때 저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그러니까 SIPRI가 해마다 집계해온 세계 군비 동맹 기여 데이터를 펼쳤어요. 한국이 70년 동안 자기 국방에 쏟은 부담과 미국이 그 동맹 덕에 다른 전선에서 아끼게 된 비용을 저는 그 데이터 위에 나란히 얹어 환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칸의 합계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인색하다고 적었던 그 작은 분담 비율이 한국이 70년 동안 이미 치러온 그 거대한 기여의 합계 앞에서는 반올림하면 사라져버리는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평가 작업의 마지막에는 동맹의 기여를 점수로 줄 세우는 한 가지 셈법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냈느냐가 아니라 동맹의 안보에 실제로 얼마나 떠받쳐왔느냐를 따지는 셈법이었어요. RAND와 CSIS의 보고서가 동맹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환산한 전례가 있었고 저는 그 환산 방식을 빌려와 한국을 그 줄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결과 앞에서 저는 헛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제가 어른이라고 떠받들던 나라들, 더 많이 낸다던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이 그 셈법의 가장 윗줄 가까이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던 그 70년의 피와 자리가 숫자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한 나라의 등급이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믿던 그 회계가, 그리고 제가 평생 인용해온 그 연구소들의 잣대가 이번엔 정확히 제 반대편에 서서 한국이 빚쟁이가 아니라 채권자였다고 차갑게 선고하는 걸 지켜봤어요. 진짜 정사는 그러나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태식이라는 이름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 측 실무 담당자를 통해 그의 유족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70년도 더 된 일이었고 직계 유족도 대부분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그래도 수소문 끝에 정태식 이병의 형의 손잡벌되는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날 그 산에서 빠져나온 미 해병이었다는 것, 정태식 이병이 살린 그 후퇴 행렬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매년 11월 그 이름 앞에 술잔을 올렸다는 것을요.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입을 여셨는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묵직했어요. 우리 집안은 그저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전사했다는 것만 알았다고요. 누구를 살렸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저 나라가 부르니 갔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렇게만 알고 70년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울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담담함 속에 70년을 견뎌온 한 집안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헛되이 가지 않았다는 걸 70년 만에 처음 듣는다고요. 그분은 제게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정태식 이병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께는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분은 아들이 전사한 뒤로 11월이 되면 곡기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느 추운 곳에서 떨다 죽었다는 것만 알았으니까요. 그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아들이 무엇을 위해 그 추운 데서 죽었는지를 끝내 모르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11월을 떠올렸습니다. 바다 건너 한쪽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11월마다 밥술을 놓으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노인이 그 아들 덕에 살아남아 11월마다 잔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같은 달, 같은 청년을 향해 평생을 앓았던 겁니다. 저는 그 70년의 어긋남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께 할아버지가 남긴 그 누렇게 바랜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어요. 그분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글씨의 획이 집안 어른들이 쓰던 모양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전사통지와 함께 건너온 무언가에서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한자 한자 옮겨 적으신 것 같다고요. 저는 그제야 그 종이가 35년 동안 할아버지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건 갚을 길 없는 마음을 그래도 잊지는 않겠다는 약속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분과의 통화를 끊고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채워넣은 그 평가틀 RAND와 CSIS의 잣대 위에서 한국을 동맹 기어의 가장 윗줄에 올려놓은 그 숫자가 제 한직 책상 위에서 혼자 묻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저는 그 평가 자료를 제가 정정한 보고서와 함께 한데 묶었습니다. 한쪽은 한 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된 한 가문의 빚 이야기였고, 다른 한쪽은 그 빚을 숫자의 언어로 번역한 차가운 회개였어요. 저는 그 두 장이 나란히 놓일 때에야 비로소 정태식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그 자료가 제 손을 떠나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그때의 저도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잔을 정태식이라는 이름 앞에 놓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하시던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할아버지가 왜 그 자리를 지키셨는지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알았어요. 그건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미안함의 자세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끝내 갚지 못한 그것을 이제는 손자인 제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어가겠다고요. 돈으로는 닿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이름을 세상에 똑바로 세우는 것으로요.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협상 출장이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그 나라 위로 내려앉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책상 위 숫자만으로 판결했던 그 오만이 부끄러워서요. 저는 정태식 이병이 잠든 묘역을 찾아갔어요. 유족이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엔 비석이 하나 서 있었어요. 1950년 겨울 19의 나이로 전사한 한 병사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흐릿한 종이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요.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술잔을 꺼냈어요. 미국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싸들고 온 작은 잔이었습니다. 거기에 술을 따라 비석 앞에 가만히 올렸어요. 35년 동안 식탁 한 구석을 지키던 그 잔이 마침내 진짜 주인 앞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린 그 미군의 손자가 왔다고요. 당신 덕분에 세상에 나온 사람이 왔다고요. 그런데 그 손자가 부끄럽게도 당신의 나라를 함부로 손가락질했었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 한국군 병사의 비석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묘역에서 우리가 진 게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어요. 그건 돈도 분담금 비율도 협상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19 청년이 자기 목숨을 내어 우리 할아버지의 목숨을 사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숨에서 제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건 어떤 장부에도 올릴 수 없는 항목이었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한 그 냉정한 회계로는 단 한 칸도 적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에 두고 온 그 한 묶음의 자료가 바다 건너에서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정한 보고서와 RANDCSIS의 잣대 위에서 한국을 동맹 기여의 가장 윗줄에 올려놓은 그 평가 자료는 끝내 협상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그건 채택되지 않은 한 한직 직원의 자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차가운 숫자가 제가 의도하지도 못한 길로 새어나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자료를 다루던 몇몇 실무자들 사이에서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동맹을 비율로만 줄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자료의 합계 앞에서 그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칸의 그 거대한 숫자를 보고 자기들이 인색하다고 적었던 그 비율이 얼마나 우스운 끄트머리였는지를 그들도 저처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 그 자료의 골자가 동맹의 군사력과 기여를 분류하는 한 권위 있는 분석의 손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 IISS가 해마다 펴내는 군사력 균형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가 그것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동맹 관계를 분류해 온 안보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그 자료요. 그 안에는 동맹국들을 그 기여와 무게에 따라 갈래로 나눈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 분류에서 강대국의 우산 아래 보호받는 약한 동맹 쪽에 가깝게 놓여 있었어요. 제가 무임승차국이라 적은 그 자리와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 자료에 담긴 그 환산 방식이 그 분석에 얹히자 한국의 분류가 통째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보호받는 쪽이 아니라 동맹 전체의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동맹 쪽으로요. 70년의 기여를 군사력과 위험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그동안 줄곧 채권자 쪽에 있었다는 것, 더 많이 내던 나라들보다 더 무거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 가장 작은 분담 비율을 가진 나라가 가장 큰 기여의 합계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이요. 그 분류가 새로 매겨지자 어느 글로벌 통신사가 그 골자를 받았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큰 통신사였어요. 그들은 제 정정 보고서의 한 줄, 빚진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라던 그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실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쓴 보고서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이름이 거기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란 건 제 이름이 아니라 정태식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똑바로 서는 거였으니까요. 그 통신사의 기사가 퍼지자 다른 매체들이 그 숫자를 받아 옮겼습니다. 무임승차국이라고 불리던 한 나라가 알고 보면 70년 동안 동맹의 빚을 먼저 갚아온 채권자였다는 그 한 줄짜리 반전이요.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통쾌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몇 주 전까지도 화이트보드에 비율을 적으며 비웃던 그 숫자가 세상에 똑바로 펼쳐지는데 70년이 걸렸으니까요. 정태식 이병이 죽은 그 해부터 그 진실이 한 줄의 기사로 세상에 닿기까지 70년이요. 그 70년 동안 한국은 줄곧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건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제가 늦게나마 한 일이 있다면 진실을 만든 게 아니라 그저 늦게 받아 적은 것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 작은 나라가 70년을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전쟁으로 13만 젊은이를 잃고 잿더미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가 의지하는 산업과 기술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동맹의 장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그 70년 동안 자기 땅에 미군이 설 자리를 내어주고 미군의 눈과 귀가 될 최전선을 떠받쳐왔어요. 그 한 나라가 버텨주는 덕분에 미국이 그 먼 바다 건너에 두지 않아도 됐던 비용,
다른 곳에 더 쌓아야 했을 군대와 함대,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자리 하나로 대신 메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인색하다고 적은 그 분담. 비율 뒤에는 숫자로는 결코 다 적히지 않는 70년의 기여가 통째로 깔려 있었어요. 빚진 쪽은 처음부터 우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태식 이병의 유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두 손을 한참 동안 감싸쥐고 계셨어요. 그러고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오래도록 그 아이의 죽음에 무슨 뜻이 있었을까를 묻고 또 물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아이는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잃었고 그 가문의 후손이 70년을 건너 이렇게 찾아왔다고요. 그러니 더는 그 아이의 죽음을 헛되다 여기지 않겠다고요. 그분은 끝까지 의연하셨어요. 그 의연함 앞에서 오히려 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단순한 어무가 아니라 한 청년이 누렸어야 할 모든 미래였으니까요. 그 유족분은 헤어지기 전에 제게 한 가지를 더 들려주셨어요. 며칠 전 멀리서 한 기사를 봤다고요. 무임승차국이라 불리던 한 나라가 알고 보면 동맹의 빚을 먼저 갚아온 나라였다는 그 한 줄짜리 기사를요. 그분은 그게 누구 손에서 시작된 일인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기사를 읽으며 당신 집안의 그 아이를 떠올렸다고요. 70년 전 추운 산에서 이름도 없이 쓰러진 한 청년의 죽음이 70년이 지나 세상의 셈법을 한 줄 고쳐놓는 걸 보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묶어둔 그 자료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비로소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제 입으로는 그 시작이 저였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가질 자격이 있는 공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맹을 장부 한 장으로만 읽지 못하게 됐어요. 비율을 따지기 전에 그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간이 쌓여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적게 낸다고 적게 기여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떤 기여는 비율로는 결코 환산되지 않는다는 걸요. 한 나라가 70년 전 13만의 목숨으로 먼저 치른 값과 70년 동안 제 땅을 내어 떠바친 그 무게는 어떤 분담금 표에도 한 칸이 없다는 걸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어요. 돌아온 뒤 저는 한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그 익명의 자료가 퍼지고 IISS의 군사력 균형 보고서에서 한국의 분류가 옮겨간 뒤로 동맹을 비율로만 줄 세우던 그 자리들의 공기가 아주 조금이지만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곧장 무임승차라는 농담이 따라붙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 그 70년의 기여를 먼저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RAND가 동맹의 가치를 새로 줄 세운 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약소 동맹이 아니라 동맹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올라가 있었다고요. 한 나라를 비율 한 줄로 판결하기 전에 그 비율 뒤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제 보고서 하나로 바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태식이라는 한 청년의 죽음이 70년을 건너 마침내 숫자의 언어로까지 번역됐기 때문이에요. 가장 차가운 회계의 언어로도, 그리고 제가 평생 신봉해온 그 연구소들의 잣대로도 한국이 빚쟁이가 아니라 은인이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제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다 듣고 나서 오래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내 할아버지가 끝내 너에게 그 이름을 직접 말해주진 못하셨지만 그 종이를 끝까지 남겨두신 건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다. 언젠가 내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기다리신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안엔 평생 곁에서 할아버지의 11월을 지켜본 사람만이 아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비로소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35년 만에 받아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부에 적히지 않는 빚도 있다던 그 병상의 한마디를요. 저는 이제 매년 11월이 되면 그 술잔을 제가 올립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던 그대로요. 정태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누렇게 바랜 종이를 펼쳐놓고 그 앞에 잔을 채우고 한참을 앉아 있어요. 제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는지, 우리 가문이 어느 나라의 어떤 청년에게 무엇을 받았는지를요. 제 아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으면 무임승차국이 아니라 자기 고조 할아버지를 살린 19병사의 나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났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저질렀던 바로 그 오만이니까요. 저는 그저 숫자만 믿고 한 나라를 함부로 판결했던 한 사람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책상 위 비율 하나로 동맹의 무게를 다 안다고 믿었던 한 협상 보좌관의 이야기요. 그 사람이 바로 저 다니엘 카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세상은 장부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는지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은인의 나라를 함부로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인색하다고 적은 그 분담 비율 뒤에는 70년 전 13만의 전사와 70년 동안 떠받친 동맹의 무게가 통째로 깔려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우습게도 제가 평생 신봉하던 그 차가운 숫자가 결국엔 정확히 그 반대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인색하다던 그 나라가 알고 보면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갚아온 나라였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나라를 미리 판결해버린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판단 뒤에는 여러분이 미쳐보지 못한 빚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35년이나 묻혀있던 술잔 앞에서 무너지기 전에 한 번쯤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빚은 돈이 아니라 목숨으로 진 것이고 그런 빚은 결코 장부에 적히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 적었다가 자기를 살린 한국 병사 앞에 무릎 꿇은 미국의 한 협상 보좌관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